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책방 서가는의 마음지기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마음책방 서가는에서 이토록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이라는 책의 저자 임지선 박사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예, 우리 부모님들 하루 중에 두 번째로 바쁜 시간, 그러니까 저녁 7시면 엄마들은 저녁 준비로 또 바쁘고요. 아빠들은 또 퇴근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그렇죠. 예, 마음지기 마음대로 하루 중에 두 번째로 바쁜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런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금쪽 상담을 해주실 이토록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임지선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임지선입니다. 예, 이토록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저자 임지선 박사님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 책을 알고 있지만 안 읽으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요? 막 자기 자랑 하듯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제 자랑이거든요. 근데 네.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게 저의 그냥 모든 연구들을 녹여낸 책이라서 사실 자랑하기가 굉장히 오히려 쑥스럽더라고요. 제 자랑을 하라고 하면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경험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 경험 디자이너 그러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생소해? 디자인 그러면 뭔가를 그리고 꾸미고 기획하고 만들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인가 할 텐데 경험도 디자인 영역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의 영역 주로 뭐 공공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여러분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기업들의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의료 서비스나 뭐 여러분들이 뭐 식품을 구매하거나 식품을 소비하거나 이런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경험 디자이너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경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기획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경험 디자이너들의 일이고요. 이를테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학교 아이들을 쭉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경험은 어떤지 또 선생님들의 경험은 어떤지 가정에서의 아이들과 부모님의 경험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연구를 조금씩 축적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제가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아이들의 경험이 어떤지도 조금 관찰을 했고 그러면서도 가장 이 아이들이 이상적인 배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해외의 좋은 학교들의 경험은 어떻지를 비교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 집 경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한 번씩 의미 있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네, 맞아요. 뭐 글로만 책으로만 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 경험해봐야 하는 맞아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녹여내신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많이 진짜 뭐 담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책이 도대체 경험 디자이너가 왜 교육을 얘기하고 아이들 자녀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 라고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오늘 그 박사님과의 대화 시간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바로 나는 엄마로서 내 아이에게 잘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여기에는 좀 더 다양한 질문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사님은 이토록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출간하고 많은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이 궁금했는지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지금 전해주신 게 나는 나쁜 엄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엄마랑 비교를 하면 좋은 엄마도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정말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거 책 출간 이후에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사실 책에 제가 이제 살짝 그 얘기를 썼어요. 엄마의 자기 돌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저도 항상 제가 가장 나쁜 엄마고 저희 신랑도 자기가 나쁜 아빠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육아서 뭐 좋은 그런 교육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저희 집에는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모범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난 나쁜 엄마구나 라고 저를 책망하고 스스로 약간 일로 도망쳤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완벽할 줄 알았지만 실패한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엄마야? 근데 저희 굉장히 말썽꾸러기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스스로가 어떤 엄마라고 생각해? 그래서 거기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제가 엄마는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 훌륭한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너와 엄마가 너무 힘들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는 훌륭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 엄마야. 엄마는 나쁜 엄마도 아니고 뭐 좋은 엄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그냥 내 엄마니까 난 그걸로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뭔가 좋은 엄마 나쁜 엄마의 기준을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의 자기 돌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만 충실해서 그것만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엄마로서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남의 집 뭐 또리네 엄마 철수네 엄마는 이런 거 해주는데 나는 못해요. 이런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책이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분이라면 그건 너무 감사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돌봄이거든요. 나의 현재 상태를 잘 알고 우리 집의 환경이 이렇구나. 그 안에서 나는 이런 환경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방식을 쓰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다. 아빠로서도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가 부부로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 부모로서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조금 스스로를 좀 다독다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최고의 부모님의 모습이 맞거든요. 예, 솔직히 진짜 엄마 죄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반대로 우리 아이한테 나는 엄마는 너희들한테 좋은 엄마니? 어떤 엄마니? 이렇게 반대로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좋게는 얘기하죠. 바람이니까.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막 확인하려고 확인 받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또 저는 확인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조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게 뭐 육아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지만 물론 그거대로 할 수는 없고 맞아요. 우리 가정 환경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정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해내면 좋은 엄마. 맞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짚고 있는 부분은 의외로 좋은 엄마, 나쁜 엄마의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경계에 있고요. 뭐 당신은 나쁜 엄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자, 일상에서 균형 있게 시간을 쓰고 있나요? 마음을 쓰고 있나요? 이걸 먼저 질문해요. 전문가들은. 엄마로서 균형 있게 시간을 쓴다는 건 내 시간도 쓰고 엄마로서의 시간, 엄마 인간 임지선 혹은 인간적인 엄마 혹은 인간적인 딸, 인간적인 남편, 아내 요 각자의 역할에서의 시간도 쓰고 있는지 관계 안에서의 시간도 쓰고 있는지 그것들을 균형 있게 잘 정리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요. 그게 자기 돌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두루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좋은 엄마다 나쁜 엄마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그 직장맘들이 많이 요즘에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직장맘들이 정말 이 엄마 죄책감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난 너무 늦게 가는 것도 미안하고 아이한테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 여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직장맘 분들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직장맘 분들은 대부분 그냥 어머님들의 커뮤니티에도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교에서 뭔가 빠진 부분을 커뮤니티에서 채우기가 어려운 분들이신 거죠. 이분들은
일부러 다시 내가 직장맘인데 제가 죄송해요. 직장 가느라고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하기도 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퇴근한 이후에 아이를 보자마자 눈에 띄는 내 아이의 모습이라든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이벤트를 빨리빨리 몰아쳐서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시간은 없는데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자주 이런 데서 부딪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역시 같은 얘기를 해요. 엄마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적은 있나요? 해보면 생각보다 엄마들이 너무 조급했으니까 엄마의 언어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셨대요. 아이 입장이 거기서 이제 조금씩 고려가 덜 되는 거죠. 왜 엄마 생각에는 이래 자꾸 판단을 내리신다거나 그럼 결과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결정을 내려주시거나 그러면 내일 가서 네가 먼저 사과해 이렇게 자꾸 엄마들이 일을 빨리 매듭 지으려고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경향성들이 좀 있으시대요. 직장맘 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전업주부만큼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으니 적어도 그들에게 내 아이가 문제아야 아유 엄마가 직장맘이니까 그렇지 하는 소리를 덜 듣게 하시고 싶으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만난 직장맘들도 좀 그런 성향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께는 아까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먼저 엄마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훈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그렇죠. 엄마가 지금 너무 조급해. 엄마 너무 급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언어로 보여주고 계시고 눈빛으로 보여주시고 엄마 말의 속도, 눈맞춤 이런 것들이 엄마의 조급함이 다 드러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잖아요. 지금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네. 아침에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토록 재밌는 수업이라면의 그 챕터를 사실 조금 많이 할애해서 썼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아이랑 평화적인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직장맘이라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 주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뭐가 있죠? 주말이 있죠. 주말이 있죠. 자 주말도 있고 부모님에게는 아쉽게도 방학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꾸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부모의 터치 없이. 그럼요. 네. 여기서 터치라는 건 서로의 터치여야죠. 서로 손이 만나는 터치여야 그게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일방적으로 이런 건 터치 없는 그냥 지시는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마 그것도 책에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아이랑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해결한다고 해서 조바심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때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다그칠 수 없어요. 왜냐면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가 있었네. 같은 뭐 서운함이 있었네. 트러블이 있었네. 너는 기분이 어땠어? 조금 아이를 더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엄마 생각에는 엄마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된다는 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한 템포 늦추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주말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네.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육아서 교육서 너무 많은데요. 도대체 이거를 맞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하죠? 진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제 주변에 그 오은영 박사님의 모든 짤 영상을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분들이 정말 100명 중에 99분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다 들으면 그때는 맞아 막 격하게 공감하시고 맞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뭐 첫날은 되는데 한 그게 이제 3, 4일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는 아쉽게도 제 때에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제가 큰아이 때문에 고민할 때는 그런 육아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중에 있는 육아서 교육서를 다 본 다음에 저한테 딱 녹여내려고 하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와 너무 달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 집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해요.
현재 상태. 자, 지금 현재 나와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지? 우리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엄마 아빠랑 마주쳤을 때 눈 인사를 잘하고 혹은 대화도 잘하고 뭔가 물어보는 답에 단답이 아니라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를 갖고 주고받고 있는지,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오은영 박사님 얘기가 그냥 객관적으로 들리기도 할 거고 내가 적용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사실 제가 남편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색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을 자기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일상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 좋다고 적어 놓으셨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실천하기 쉬운 언어의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매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다고 사랑이 생기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만지고 눈빛을 교환하고 사랑해요 하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생활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언어냐 하면, 오늘 아침이 너무 예쁘게 반짝반짝 햇빛이 났네.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다. 그치? 사랑해요의 말 대신에 사랑해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간지러워요. 맞아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표현해야 상대가 알아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말을 해야 아니? 네, 말을 해야 알아요. 이 말에는요, 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빛,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의 온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거 다 다르잖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느끼한 사랑을. 이게 모든 방식이 언어예요. 근데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아이 혹은 내 배우자 혹은 내 주변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야, 내 사랑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니까 네가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공감할 만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은 언어로 적어서 어디 거울이나 아니면 거실에 있는 뭐 테이블이나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시고요. 일주일만 연습해 보세요. 그 시간, 같은 시간대에 눈 마주치면 이 얘기를 해야지. 눈 마주치면 일단 잔소리하기 전에, 준비물 챙겼냐고 물어보기 전에, 학교 늦었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안아줘야지. 오늘 너랑 아침을 이렇게 같이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한마디 해줘야지. 이렇게 약간 언어화하는 습관을 하시면 이게 내 경험이 돼요. 내 습관으로 금방 연습이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연습은 해야 무조건 돼요. 연습이에요. 무조건. 저도 사실 제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챕터들을 일부러 넣었거든요. 맞아요. 혼자 하려면 너무 어렵고요. 이게 나와 내 아이들의 언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투를 따라 하셔도 돼요. 내 신랑이 자주 쓰는 말투를 따라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말 안 해요. 그러면 눈빛으로 주고 받으세요. 지긋하게 보고 계신 상대가 왜 이래 오늘 무섭게, 뭐 이러면 그냥 당신이 오늘 너무 예뻐 보여서 한마디 하셔도 돼요. 사실 우리 집에 적용하려면 우리 집 사람들의 언어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맞아요. 그들의 언어가 뭐지? 어떤 에너지를 그들이 갖고 있지? 어떨 때 우리 집 아이는 나의 김치찌개를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나? 그러면 김치찌개에 아이가 좋아하는 뭐를 하나 더 넣어주고, 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이런 말을 한마디 붙이셔도 되고, 그쵸? 뭔가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반응할 만한,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대화를 껴넣고 연습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적용이 돼요. 네네. 이게 갑자기 그 오은영 박사님의 말투로 우리 집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우리 아이가 그냥 문 쾅 닫고 뭐야? 이러고 그냥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적용이 필요하시다면 맞아요. 근데 네, 표현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표현을 매일 연습해야 이게 우리 일상이 된다는 거. 네. 맞아요. 그걸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까도 살짝 이거를 좀 회의하면서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요. 그거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그 과정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표현은 사랑한다도 있지만 사과도 해야 돼. 미안하다. 그럼요. 또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부모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전형적인 부모님의 프로토타입 있잖아요. 부모님은 아이들 앞에서
뭐 울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내 아이 앞에서 듬직하고 근엄한 모습을 아빠로서 보여야 하고 이런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사실은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아이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뜻 인간이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이 끝없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껍질 속에서 가둬놓고 살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엄마도 부족해. 아빠도 사람이니까 아빠도 부족하고 잘 모르겠어. 힘들어. 요거를 조금 인정하고 아이랑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어. 이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아이들과 서로 공감대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박사님도 이제 두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때 뭐 안 읽어본 양육서가 없다. 네. 또 교육 프로그램도 안 본 게 없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적용하기가 어려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이가 제 기대보다 많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어떻게 맞아요. 시켜야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건 사실 공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우리 아이가 최고로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최근에 한 일화로 그 TV에 나오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그 박사님께서 그 어떤 워크숍을 가셨는데 그 워크숍이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이셨다고 해요. 그 모임에서 하는 워크숍에서 자 어떤 아이들로 기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의사 선생님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아이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과 배경을 가지고 네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요라고 굉장히 정리된 언어로 말씀을 딱 하시는 걸 보고 오은영 박사님께서 에이 그냥 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기르고 싶은 거 아니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딱 그거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죠.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님 마음속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삶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사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아이에게 창의성을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는 창의성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 이 논리 구조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계속 호기심을 꺼내서 그 안에 왜 꼬리를 물고 머리를 굴려야 하는 과정이 창의성의 과정인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자기 방어만 하느라고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뇌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예를 들면 마음이 잘 소통이 되고 마음이 편안한 아이일 때는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식을 징검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전혀 제가 하라고만 하면 잔소리라고 해서 아이의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고 이 아이 마음을 풀고 나서 공부가 왜 필요한 건지 그 목표를 조금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하셔야 할 거는요. 너는 공부를 잘해야지만 멋진 내 아들이야. 이런 식의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책에서 훈육의 말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제가 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똑똑하고 총명했을 때만 내 아들, 예쁜 내 딸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역시 내 딸. 누구 닮았어. 이렇게 하시고 엄마 나 60점 맞았어. 너 미쳤니?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대학은 가겠어? 야 서울에 4년제 못 가. 이런 이야기대로 하시면 아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냐 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너는 기분이 어때? 아이가 더 중요해요. 항상. 결과보다 이 아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구나. 너 속상했겠다. 또 기분이 어땠어요? 맞아요. 그 책에서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 학교에 너의 실수를 기대해. 네. 라는 팻말이 있었다고. 네네네. 그 말이 너무 수학 교실에 너의 실수를 기대해 라는 팻말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벌벌 떨었죠. 뭐야 수학 교실 실수하면 야 실수가 실력이야 너 큰일 나 막 이랬는데 실수를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변은 이런 거였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실수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그 실수 실패가 왜 생긴 건지 아이들이 조금 징검다리를 놔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려면 이 아이가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뒤로 돌아서 짚어갈 수 있게 하려면 이 아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짚어갈 수 있게 그 창의적인 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서 창의적인 뇌 영역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우리 본능적인 뇌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본능적인 뇌는 이런 거예요. 저를 막 이제 공격하거나 눈으로 쏘아보거나 이럴 때는요. 알람이 막 울려요. 지금 불안해. 너를 보호해야 돼.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나 안 그랬거든. 이러면서 장의를 방어하는 기전이 맞아요. 생겨요.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목소리는 커지고요.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럼 창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혀요. 난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 화내느라고 아이 입장에서는요. 근데 창의적인 건 어떤 거냐 하면 넌 그런 일이 있어서 너 속상했겠다. 야 엄마도 속상했는데. 근데 그래서 넌 어떤 기분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조금 더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하게.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공격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이러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 상담하실 때 보면 아이들이 다 자기 상태를 알아요. 저는 속상해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서요. 실제로 제가 교육박람회를 갔더니 교육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의 답변이 뭐였냐면요. 어떤 아이로 자라고 싶어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전국 청소년들한테 교육부에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한테 공부 잘해서 인정받는 아이예요. 굉장히 갈구해요.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기로 쓰지 않게 최대한 아이를 편안하게 그 아이 그대로 봐주고 그 아이 그대로 봐주고 지지해 줄 수 있게 조금 기다리는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게 당장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몰아치는 이 스케줄들이 이 아이한테 합당한가, 이 아이한테 마음을 먼저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무 이 아이에게 학업 교육만 신경 쓰는 건 아닌가. 마음이 잘 되어 있다면 교육의 방향은 아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아이가 좀 창의적인 부분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아이가 내가 옆에 있을 때 좋아하는지 아닌지, 친구들하고 그룹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지켜보면서 조금씩 조율이 필요해요. 그래야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돼요. 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죠. 그렇죠. 그렇죠. 꼭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드디어 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엄마와 아빠의 육아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 제가 요 질문을요. 네. 아버님들께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아마 저분도 아버님이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신대요. 아주 그냥 소신 있게 자 나는 교육 전문가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세요. 굉장히 많이 내가 아이 교육은 전문가잖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떼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맞아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이사 가서 뭐를 하면 그러면 자기 트랙에 있는 거야. 날 믿고 따라와. 요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이럴 때 아버님들이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갖고 있는 와이프 앞에서 어떻게 내 얘기를 하지?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만 입을 떼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모르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목표가 뭐죠? 우리가 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학교에 보내고 하나요? 갑자기 질문 받으시겠지? 네, 어렵죠. 이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안 하고 계세요. 우리는 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할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부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관심해 하는 건 사실은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같이 얘기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그거를 다시 자녀와 협의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혹은 엄마 나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언제까지만 한번 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유예 기간을 두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또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딱 중심을 네네네. 갖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이한테 하는 그 양육 방식이나 뭐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같이 사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닥 너무 심하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좋은 게 않는다. 아니야. 근데 네.
이거를 맞아요. 제지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거를 어떻게 관계를 맞아요. 또 잘 이끌어서 아이한테 이제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네. 있을까 이런 네, 것들도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거든요. 네. 할머니 때문에 미치는 맞아요. 조부모님들이 어? 뭔가 돌봄이나 육아를 책임졌다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아빠도 많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가끔 맞아요. 오시는 아빠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살펴보시니까 아버님들이 주로 하는 대화는 주로 엄마들하고 아이들의 관계가 더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의 대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주말에 아이를 한번 보면 했어 안 했어의 대화를 하신대요. 확인하는 대화. 너 주중에 잘 놀았어? 만약에 얘가 잘 안 놀았어. 그러면 잘 안 놀았어도 이거 뭐 날 확인하는 건가? 아니?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닫혀 있으니까 예 아니요밖에 모르니까 이분법으로. 그럴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조부모님이든 일방적으로 아이를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아버님이건 혹은 어머님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그 균형이 제일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을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때문일 경우가 엄마들이요? 많아요. 네, 엄마들일 수도 있고 아빠들일 수도 있고 아빠의 역할을 해야 돼. 오랜만에 애를 봤으니까 아버지의 본을 보여야지. 혹은 조부모님들이 사실 내 역할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엄마 혹은 아버님 혹은 남편 여보 혹은 우리 아내 여보 당신 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요런 현재에 처해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다는 걸 좀 알고 계세요. 이 상황들을 네. 좀 이 전해줘야 아이가? 되는 맞아요. 대화로. 맞아요. 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죠. 내가 판단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뭐 위축돼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한 데다가 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다 보면. 근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이의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잘 성장시키고 독립시키려는 게 목표라는 그렇죠. 거를 잊지 마시고 그렇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각자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정말 어려운데요. 왜 항상 답정너 있잖아요. 대화하세요. 아니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하나요? 그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말 내가 잘 모르겠으면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마음을 좀 먼저 풀어주고 아이랑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과도하게 주도권을 갖지 않도록 혹은 역할 몰입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실 수 있게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드디어 아는 분의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네네네. 미래가 불투명한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자녀들 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진로 선택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아이의 진로와 그렇지. 아이가 생각하는 아이의 진로가 맞아요. 다를 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행복한 고민하시는 건 알죠? 요즘 아이들은요 꿈이 뭐야? 없어요. 맞아. 없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맞아. 정말 아쉽게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시행착오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하려면 했고 엄마가 가라는 학원을 다녔고 맞아요. 다 마음에 안 들면 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됐거든요. 스스로 뭔가 고민하면서 자기 시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자기 진로 자기 탐색을 해본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더 고민인데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분은 내가 원하는 진로와 아이가 가고자 하는 진로가 다르다. 사실 이거는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실험이 가능해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를테면 주변에 그 진로 전공에 몸담고 계신 분들과 조금 노출을 시켜서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각 직업군별로 다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직업의 세계 이상으로 좀 간접적으로 탐구할 경험해보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고통스러워. 일 예로 제가 아는 친구가 수의사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모님은 이 아이가 수의사 되는 걸 적극 반대하시는 분이세요. 왜 반대하시냐고 의사가 돼야지 왜 수의사가 돼요? 사람을 고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아이가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해서 그 친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간접 경험을 좀 해주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수의사가 되려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쫙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수의사들이 대동물 수의사를 하고 싶은 친구였는데 대동물. 수의사들이 동물을 고치는 시간보다 운전을 해서 막 트럭 운전하고 막 벌판을 달려서 웬만한 그랩 택시 뭐 택시 운전기사들보다 트럭 운전사들 운수하시는 분들보다 운전을 더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동물한테 가기 네. 위해서 왔다 갔다의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걸 보고 난 허리가 원래 좀 아픈데 나 원래 목 디스크가 있는데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종이구나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조금씩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 이거보다는 엄마 생각에는 네가 이런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조금 열린 조율을 하시는 게 어떨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좀 해결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맞아요. 좀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필요하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죠. 또 선생님과 또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맞아요. 선생님 만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시고 네, 맞아요. 선생님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는 네. 서로 그래요. 네, 맞아요. 쉬운 그래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아이는 같이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저만의 아이가 아니에요. 동네 정말. 사람들이 맞아요. 한 아이를 키운다고 네, 옛날에도 아프리카 그런 속담 얘기도 있었죠. 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선생님, 부모님, 주변 동네 어른, 네. 친지 다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한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라고 공동체 네. 육아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이게 할까? 선생님도 사실 부모님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맞아. 위장치 옆에서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네. 네, 선생님들도 어떤 부모님이 갑자기 저 좀 만나세요 이러면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에 자기 일주일을 돌아보게 되신대요. 최근에 그 아이한테 무슨 큰 이슈가 있었나?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있나?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당연히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를 같이 잘 돌봄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조금 부담을 더 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아이를 좀 잘 양육하고 싶어요. 교육하고 싶어요. 하는 의미에서 보신다고 하면 뭐 막 사들고 가시고 뭐 이럴 필요 없고요. 저희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제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를 좀 솔직하게 다 꺼내놓으시면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선생님은 그야말로 사실 교육 전문가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랑 제일 가깝게 교육 전문가 누가 있으세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교육학 하시면서 기본적인 공부를 무조건 하세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그런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 혹은 적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이야말로 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케이스 스터디로 사례가 항상 있어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혹은 제가 지금은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뭔가 평상시에 잘 모르겠거나 불투명하거나 불명확했던 부분을 확인하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셔서 불편해하실 게 아니라 자주 선생님을 뵈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모두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그분들 사이에는 선생님도 계세요. 나와 내 아이. 담임 선생님만 꼭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너무 불편해한다 그러면 뭐 아이가 좋아하는 하다못해 체육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만나셔도 괜찮아요. 그거 전공할 거 아닌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공할 거 아니지만 아이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만나셔도 괜찮아요. 그 선생님들도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하고 좀 활용을 하시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바쁘시긴 하죠. 제일 좋은 건 상담 선생님도 계시니까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좀 학교에 도움을 많이 청해 보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엄마들은 선생님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만났는데 그 만난 경험이 좀 편안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아이 앞에서 야, 그 선생님이 좀 별로더라. 세게 생겼더라. 아우 너무 욕심쟁이더라. 커피를 100잔씩 마시나 봐. 막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부정적인 영향이 반드시 아이한테 가게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선생님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아이 앞에서는. 왜냐하면 아이의 학교 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 별로야. 좋아? 그럼 나도 대충 조금 원래 이렇게 앉아야 될 걸 약간 이렇게 앉거나 선생님 뭘 많이 드셨나 봐요. 이런 게 은연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인간 심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의 말투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과목에서 계속 배워야 하니까 기본 선은 지키면서 내가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좀 잘 유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학교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끝으로 집에서 이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이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저도 많이 받았는데 제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책을 팔려고 제가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렇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조금 잘 돌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하고 그거는 부모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자기 돌봄, 스스로 자책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훈육할 수 있도록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게 마음을 돌보는 그런 돌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 해외 좋은 학교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학교들과 비교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좋은 학교들일수록 불안을 잘 다뤄요. 아이들 중에 수업 시간에 말썽을 일으키거나 뭐 잦은 실수를 하거나 부모한테 항상 말썽쟁이라고 조금 낙인 찍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불안 감정 때문에 생기는 행동들이거든요. 불안 심리에서 오는 행동들. 그래서 해외 학교들은 불안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시키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시켜요. 만약에 학교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대중의 대중 심리서들 많잖아요. 불안에 관해서 불안은 이런 거구나. 불안할 때 우리가 호흡이 어떻게 되고 말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니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불안할 때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가라앉혀야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푼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열어보셔서 체화하시면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불안을 좀 다루고 그러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편안해지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끼리 늘 같은 페이지를 바라볼 수 있게 점검하시는 거. 그게 균형을 잡는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집 애들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다른 집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부족해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기준을 내 안에 세우셔야 돼요. 밖에 있는 분들과 기준을 비교하면 나는 턱없이 부족해요. 맞아요. 늘 최고의 서울대 3명분의 엄마랑 나를 자꾸 비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유튜브도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다들 이제 열망이 있으신 거니까. 근데 정말 내 아이가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놔둬서 혼자 서울대 가는 애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는 아이마다 다르고 기질마다 다르니까 이 아이에게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좀 세우시려면 우리 집에 맞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 기준을 세우시는 방법들도 제가 제 책을 좀 보시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아이의 행동 기준이라든가 우리 가족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조금 찾아지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눠봤는데 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했던 고민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지금 반응을 많이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고민들이나 질문들은 이제 박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고민들이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글쎄 뭐 해결보다는 우리가 좀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아이는 맞아요. 변하지 않았고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니 우리 부모님들의 관점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 분위기와 관계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우리 어릴 때부터 조금 돌아보면 사실 인류가 만들어온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뉴스 보고 모든 영상 시청도 하고 쇼핑하고 이렇게 디바이스가 날로 발전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훈육 방식, 생각하는 방식, 언어들은 예전과 그대로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봤던 방식 그대로 아이들한테 대물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지금 내 모습을 미래 아이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내가 좋은 본보기가 돼줄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때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마다 제각기 정말 개성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면 반면에 부모님들도 다르죠. 너무 가치관, 생각들이 너무 다르죠. 맞아요.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그렇죠. 예, 너무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 네. 이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마음 좀 간직하시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너그럽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딱 1시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3분 남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임지선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마련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